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서 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다 이렇게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줄 텐데,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처음에는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 문턱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 3번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자, 그래, 알았어, 3번 문제 말이지.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이 부분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고 풀면은, 자, 어때? 식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x를 정리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게 되지. 야, 참 쉽지 않아? 혹시 질문 있어? 질문이 있겠습니까? 뭘 생각을 해봤어야 질문이 있죠. 선생님이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질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했으면 물론 질문이 있겠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의 옆 짝꿍 있죠. 옆 짝꿍도 이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 아이는 못 풀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그 짝꿍이 풀어줄 거 아닙니까? 짝꿍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이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옆에 짝꿍, 그 문제를 풀었던 아이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수학학원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아이의 옆에 있는 그 또래 친구가 문제를 풀어준 거랑 똑같은 일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딱 봐요. 딱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3번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기 쉽상이에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까?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뭘까? 이 문제의 힌트가 뭘까?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면 풀 수 있을까?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연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자판기예요. 밀크 커피를 마시고 싶다? 자판기에서 버튼을 띵 눌러요. 그러면 커피가 쭉 나오겠죠. 선생님은 문제풀이 자판기예요. 자판기가 있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판기를 옆에 두고 누가 커피를 직접 손으로 타먹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주변에 쉽게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쓰지 않아요.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들을 선생님에게 쉽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선생님 3번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선생님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어때? 참 쉽지?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나처럼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강사가 수업을 오래 하게 되면 강사의 실력은 점점 올라가요. 아이들의 실력은 고만고만합니다. 강사가 자기의 실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을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는 친절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수학 교실의 한계 세 번째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교실이에요. 이 또한 수동적인 어떤 교실과 맞물려서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 맥락은 다르죠. 연세대학교 이성우 교수님인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하수는 뭐냐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하나 둘씩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 상황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이 친구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문제풀이식 수업은 하수들이 하는 수업이지 중수나 고수들이 하는 수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중수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풀어주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어디까지 풀어봤어? 선생님 여기까지는 풀었는데요. 아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잘 봐. 자, 거기서부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풀고 식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정리하면 어때? 답 나오지? 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수가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왜냐면 아이가 어느 부분부터 막혔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적절한 힌트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질의응답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또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선생님 주도적인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생님 주도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아이에게 문제를 막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모르면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를 못 푼다고 하면은 그냥 문제를 쫙 풀어주고 이런 형태의 수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반대되는 교사주도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앞서 나가서 아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막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수업의 형태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국 속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고 되어 있죠. 자, 번역을 해보면 친숙함은, familiarity는 친숙하다잖아요. breeds는 불러온다, 일으킨다, 야기한다, 가져온다. contempt는 무례함, 소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곧이곧대로 번역하면 친숙하면 소홀히 여긴다 이런 뜻이고요. 인간 관계에서 본다면 친하면 무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대인관계에서 쓰는 이런 미국 속담을 가지고 왔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숙하면 소홀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뇌도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때 내가 아는 것 같아. 친숙한 거죠. 자주 봤던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가 소홀히 다루기 쉽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의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편하고 쉬운 것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스키마를 만들거나 패턴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사고에 지름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익숙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성 착각 혹은 지식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창성 착각은 내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책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 맞아, 이런 내용 내가 본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같은 드라마를 2번 이상 보거나 같은 영화를 2번 이상 볼 때 처음에는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다가 화면이 딱딱 나오면 아 맞아,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다 기억이 나잖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재인 기억,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재인 기억은 인출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본 걸 또 본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보 처리를 굉장히 깊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뇌는 아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즉 익숙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소홀하게 다루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아이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 NTL이라고 미국에서 만든 국립연구소 같은 개념이에요. 국립훈련연구센터 같은 건데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과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5%, 10%, 20%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2주가 지난 후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기억하고 있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렉처가 5%예요. 여기서 5%는 기억하고 있는 비율이지 상위 5%가 아니에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렉처는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맞는다고요?
5점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10점을 맞아서 강의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점과 10점이니까 2배 더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디오 비주얼은 공부를 할 때 시청각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뭔가 실제 실험을 한다거나 혹은 문제를 직접 풀어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수업들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 만점에 30점을 맞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어떤 내용들은 내가 렉처 또는 리딩을 통해서 어찌됐건 배워야 될 거예요. 배운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디스커션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거죠.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운 내용의 절반 가까이는 기억한다. 그리고 practice doing,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게 되면 75%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teach others,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이 배운 내용들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배운 내용의 90%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teach others를 하고 있죠. teach others를 하게 되니까 실력이 좋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아이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렉처를 듣고 있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머리를 쓴다거나 혹은 선생님들과 혹은 짝과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교육 효과가, 학습 효과가 높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교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우리가 믿고 있는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잘 올라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확률도 꽤나 높다라는 게 이 미국 NTL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존 수학교실의 한계 세 번째, 연세대 이성호 교수의 교사의 수준별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수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주르륵 풀어준다. 중수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어디까지는 풀었고 어디서부터 모르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모르는 지점부터 다시 한번 다 풀어준다 라고 했다면, 고수의 학습법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고수들이 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수들의 학습 방법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수업이에요. 당연하게도 수학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수학 문제들은 잘 풀어주고 개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아이가 질문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역량들은 갖추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풀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수의 수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게 될 거예요. 어디에 스트레스 줍니까? 이 문제 잘 모르겠어? 자, 어디까지 고민해봤어? 즉, 아이가 어디까지는 풀었고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찾아다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겠죠. 하지만 고수의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문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즉, 아이가 어떤 것들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선생님은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질문들을 선생님은 역으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고수의 교수 학습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는 가르침의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동기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배워야 할 내용을 재밌게 배우도록 유도했는지,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달성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님께서 정리해준 내용들을 감명 깊게 받고, 이런 내용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과 어머님들께도 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왔어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가르침이 모두 다 끝난 그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동기가 부여가 됐는지, 그리고 재밌게 배우도록 유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이 원래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육학 석학틀의 한결같은 고민은 선생님 본래 역할과 공부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공부의 본질입니다. 공부의 본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의 본질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이 방법이 정말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데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때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결론에 도달한 건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아무리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익히고 외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공부는 결국 혼자 스스로 하는 거죠. 선생님이 백날 열심히 문제를 풀어줘봤자 그건 아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가 잠깐 머릿속에 담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아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진짜 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습, 배우고 익히다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배우기만 해요. 수학 교과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 배웠으면 익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때때로 배우고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습의 시간을 훨씬 더 오래 길게 가져가는 게 다른 어떤 과목에서 보다도, 물론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하면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하면 잊혀지는 것도 어렵다. 바로 이 문장을 로버트 비오크 교수는 1992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desirable difficulty라고 한 방에 정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에요. 즉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약간은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하면 잊혀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배운 내용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 따라서 복습 주기도 비교적 길게 가져가면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 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desirable difficulty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둘씩 풀어보는 시간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학 교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한계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수학 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책상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